평양 중심가 고층 아파트에 살던 30대 젊은 과장.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 외화벌이 기관에서 일하던 그는 북한에서 도련님이라 불렸습니다. 쌀밥 먹고 외화 상점 드나들고 중국 출장 다니던 특권층이었죠. 하지만 2022년 그는 8살 난 딸과 아내를 평양에 남겨둔 채 혼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던 그가 왜 목숨을 걸고 탈북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초 평양 한복판. 저는 32살의 젊은 나이로 대외무역 관련 기관에서 과장급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일성 광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창전거리의 고층 아파트에서 아내와 8살 난 딸과 함께 살았지요. 평양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집 아들은 정말 복받았네. 제 아버지는 인민군 대좌 출신이셨습니다. 항일 빨치산 후손 집안이었으니 북에서 말하는 성분이 좋았지요. 성분이라는 건 쉽게 말해 집안 배경, 조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북한에선 이게 전부였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분이 나쁘면 평생 밑바닥이고 성분만 좋으면 별일 없이도 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형님은 당 간부였고 저는 외화벌이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중국 단동이나 선양으로 출장을 자주 다녔지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당원 자격도 받았으니 제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집 아침 식탁에는 쌀밥이 올라왔습니다. 흰 쌀밥이요. 북한 일반 주민들은 옥수수밥, 그것도 하루 한두 끼 겨우 먹는 형편인데 저희는 매일 아침 쌀밥에 된장국, 김치, 나물이 나왔어요. 주말이면 딸아이 손을 잡고 대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아빠, 저기 배 봐. 딸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엔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지요. 모란봉 공원에도 자주 갔습니다. 봄이면 모란꽃이 활짝 피어서 정말 아름다웠어요. 딸아이를 그네에 태워주고 아내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다 제 것 같았습니다. 외화상점이라는 곳도 있었어요. 달러로만 물건을 살 수 있는 특별한 가게인데 일반 주민들은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입구에 경비가 서 있어서 신분을 확인했거든요. 그 안에 가면 중국 물건, 러시아 물건까지 있었어요. 초콜릿, 위스키, 고급 옷가지들. 그 시절 저는 그런 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중국 출장을 갈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단동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옷 입고, 자유롭게 웃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냥 중국이 크니까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딸아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는 왜 다른 애들보다 잘 사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그래.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딸아이의 그 질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애들보다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제가 열심히 일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냥 집안이 좋아서, 성분이 좋아서일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의문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2020년 2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완전히 봉쇄한다. 기관 회의에서 들은 이 말은 제게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까지 퍼질 수 있다는 이유였지요. 그날부터 중국 출장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잖아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온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한국도 마스크 구하기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예 다른 차원이었어요. 국경을 완전히 닫아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이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국경은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무역이 중단되니 우리 부서 일도 사실상 멈춘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출근을 안 했어요.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저보다 5살 많은 형님뻘 되는 사람이었지요.
조사받으러 갔대. 며칠 후에야 조용히 들리는 소문이었습니다. 조사라는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북한에서 조사받으러 갔다는 건 보위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보기관 같은 곳에 끌려갔다는 뜻이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출장 갔을 때 남한 드라마를 봤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드라마를 보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솔직히 저도 중국 출장 갔을 때 호텔방에서 몰래 본 적 있었거든요. 호기심이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큰 집에 살고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차를 몰고 다니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더군요. 처음엔 저건 거짓이야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꾸 보다 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게 다 거짓일 수가 있나? 국경이 막히니 장마당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요. 쌀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장에 갔다 오시면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사람들 먹고 살기 정말 힘들어졌구나. 그날 저녁 딸아이가 아빠 학교에서 친구가 밥을 못 먹어서 쓰러졌대요라고 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은 평양에 살면서도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떤 아이는 쓰러지고 어떤 아이는 쌀밥을 먹는다니. 이게 정상인가요? 2020년 여름 코로나 때문에 평양도 이동이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마다 검문소가 생기고 사람들은 통행증 없이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었지요. 그해 가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과장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는 거예요. 남한 드라마 봤다는 이유로요. 가족들도 연좌제로 다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8살짜리 딸까지 수용소로 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딸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자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잘못된다면 이 아이도.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8살 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수용소에 가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습니다. 퇴근길에 대동강변을 지나가는데 공개 처형이 있었어요. 장마당에서 마스크를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로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마스크 좀 비싸게 팔았다고 사람을 죽여요? 집에 돌아와서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 예전에는 아름답게 보였는데 이제는 그냥 감옥의 불빛 같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2021년 봄, 제 차례가 왔습니다. 박성철 동무, 보위부에서 나왔소. 어느 날 아침, 기관 보위원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보위부라는 말만 들어도 무섭거든요. 보위부 조사실은 을씨년스러웠어요. 창문도 없는 방에 책상 하나랑 의자 2개만 덩그러니 있었지요. 조사관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성철 동무, 2018년 7월 30일 중국 단동호텔에서 뭐 했소? 3년 전 일을 묻는 겁니다. 그것도 날짜까지 정확하게요. 업무상 출장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남조선 드라마 봤지 않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잠깐 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부인하면 더 큰일 날 것 같았거든요. 왜 봤소? 호기심이었습니다. 반동 사상에 물든 거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요. 조사관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왜 아내한테 남조선 화장품을 갖다 줬소?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무딸이 8살이지? 연좌제 알고 있소? 딸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날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보위부에 갔다면서요? 이웃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화기는 도청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했어요. 밖에 나가면 누군가 따라다니는 것 같았고요. 집 안에서도 조심해야 했어요. 직장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고, 퇴근할 때도 혼자 가고, 사람들 눈에 저는 이미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생활총화 시간이 지옥이었어요. 매주 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동무는 사상이 불건전합니다. 박동무는 충성심이 부족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되풀이했어요. 딸아이는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습니다. 너희 아빠 조사받았다며?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울면서 집에 왔어요.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날 밤 딸아이를 재우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나도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견뎌야지. 2021년 여름,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보이부에서 또 호출이 왔어요. 중국 출장 시절 만난 사람들 명단 내시오. 제가 중국에서 만난 무역상, 동료, 모든 사람들 이름을 적으라는 겁니다. 그해 가을,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상부에서 통보가 왔어요. 박성철 동무, 재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소. 재교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낸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조만간 통보할 것이요. 날짜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여기 남아있으면 저도, 아내도, 딸도 다 죽는다고. 2022년 1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음력 설날은 명절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먹고 세배를 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가 떡국을 끓이셨어요. 성철아, 많이 먹어라. 어머니의 손맛은 여전했지만 제 입맛은 없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설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아이가 곱게 한복을 입고 세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살짜리가 예의 바르게 절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버리고 갈까요? 설날 저녁 아내와 단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떠나야 할 것 같아.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재교육 통보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 그 전에 떠나야 해. 떠나다니. 탈북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방법이 없어.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요? 국경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막혀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요? 저랑 아이는 어떻게 하고요? 아내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같이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셋이서 가면 절대 성공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으면 너희를 데려올게. 당신이 떠나면 저희 연좌제로 끌려가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연좌제, 그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옆에서 자는 딸아이 얼굴을 계속 봤어요. 동그란 얼굴, 긴 속눈썹, 작은 손. 이 아이를 두고 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다음 날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경 상황이 어떤지, 탈북 루트가 아직 있는지. 2월 어느 날 장마당에 간다는 핑계로 외출했어요. 거기서 예전에 중국 무역할 때 알던 조선족 상인을 만났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형님, 혹시 저쪽으로 갈 방법 있습니까? 그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요즘은 정말 어렵소. 코로나 때문에 국경 경비가 삼엄하오. 걸리면 즉결 처분이오.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없지는 않소. 얼마나 필요합니까? 최소 5,000달러. 5,000달러면 북한 돈으로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외화벌이 일을 했으니 그동안 몰래 모아둔 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모님 댁에 들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뵙고 싶었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네가 건강하니 엄마도 좋구나.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버지, 됐다. 가거라.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3월 초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박동무 준비됐소? 이번 주 안에 떠나야 하오.
왜 그렇게 급합니까? 재교육 명단이 곧 발표된다는 소문이 있어. 시간이 없었어요. 몰래 모아둔 달러를 챙기고 간단한 집만 꾸렸어요. 떠나기 전날 밤, 가족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어요. 아빠, 이거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잠들기 전 딸아이에게 속삭였어요. 아빠가 우리 딸 정말 많이 사랑해. 알지? 응, 알아요. 아빠가 없어도 엄마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다음 날 새벽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보, 꼭 살아서 연락할게. 기다려줘. 아내를 꼭 안았어요. 떨리는 몸, 흐느끼는 소리. 딸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나왔어요. 뒤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아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34살 평양 특권층의 삶을 버리고 저는 떠났습니다. 죽을 각오로 살기 위해서요. 2022년 3월, 저는 두만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 오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기차를 타고 또 타고 검문을 피해가며 왔지요. 동무 어디 가시오? 검문소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국경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어느 빈집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기다리시오. 국경 경비 교대 시간을 노려야 하오. 창밖으로 두만강이 보였어요. 강폭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3월이라 얼음은 녹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녹지는 않았어요. 물과 얼음이 섞여 있었지요. 박동무 준비됐소? 브로커가 물었어요. 예,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걸리면 총살이거든요. 잘 들으시오. 밤 11시에 경비 교대 시간이요. 그때 딱 30분 동안 틈이 생기요. 그 시간에 강을 건너야 하오. 돈을 건넸습니다. 5,000달러,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줬소. 중국 쪽에 연락해뒀으니 건너가면 조선족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요. 밤 10시 반, 출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브로커가 검은 옷을 건넸어요. 이거 입으시오. 눈에 덜 띄게. 밤 11시 정각,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요. 뛰시오. 저는 어둠 속으로 뛰어나갔어요. 강둑까지 약 100m, 숨을 죽이고 달렸습니다.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두만강이 펼쳐졌어요. 생각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검은 물이 흐르고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니고 건너야 해. 지금 안 가면 영영 못 가. 스스로에게 말하며 강으로 내려갔어요.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얼음이 와지끈 소리를 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음이 깨졌어요. 철뻑, 물에 빠졌습니다. 3월 강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올 뻔했지만 입을 틀어막았어요. 소리내면 들킵니다. 이를 악물고 허우적거렸지요. 다리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물 깊이가 허리춤쯤 왔어요. 그때 불빛이 보였어요. 강 위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휙 지나갔습니다. 경비대,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물속에 몸을 낮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안해. 아빠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빛이 다른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휴, 살았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 같았어요. 옷이 젖어서 무겁고 추워서 다리가 떨리고 무서워서 온몸이 경직됐지만 그래도 걸었습니다. 딸을 생각하며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30분쯤 지났을 거예요. 드디어 반대편 강둑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 마지막 힘을 짜내서 기어올랐습니다. 강둑에 올라서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아서 헥헥거렸습니다. 너무 추워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야, 일어나.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중국말이었습니다. 빨리 일어나.
여기 있으면 중국 공안한테 걸려. 차가 한 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갔습니다. 창밖으로 두만강이 멀어져 갔어요. 드디어 건넜구나.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평양에 두고 온 아내와 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지금쯤 아내는 뭘 하고 있을까요? 딸아이는 아빠를 찾고 있을까요? 선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다는 걸요. 여기서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조선족 남자가 경고했어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 나옵니다. 걸리면 바로 북송이요. 선양의 어느 허름한 아파트 반지하. 창문도 없는 방에서 숨어 지내야 했어요. 밖에 나갈 수도 햇빛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밥은 조선족 아주머니가 갖다 줬어요. 드시오. 옥수수밥에 김치 조금. 평양에서는 쌀밥 먹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옥수수밥을 먹게 되었어요. 며칠 후 조선족 남자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박동무 탈북 사실이 북한에 알려졌다고 하오. 가족은요? 제 아내와 딸은요? 조사받고 있다는 소문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가 8살 딸아이가 보위부에 불려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잘못인데 왜 저 사람들이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날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딸아이가 보였어요. 아빠 어디 갔어? 울면서 찾는 딸아이. 상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종교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제 딸만은 지켜주세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조선족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여기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일을 하셔야죠. 돈 벌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중국에서 일을 한다고요?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 곳이 있어요. 식당 설거지, 건설 현장 막노동 같은 거요. 다음 날부터 조선족 식당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새벽 5시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일했지요. 손은 뜨거운 물에 데이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주방장은 성질이 고약했어요. 야, 빨리 안 해? 평양에서는 박 과장님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야라고 불렸습니다. 한 달에 1,000위안 받았어요. 우리 돈으로 20만 원쯤 될까요? 하루 18시간 일하고 받는 돈이 그것밖에 안 됐습니다. 식당 뒷방에는 탈북자 5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함경도에서 왔다는 50살 아저씨였어요. 10년 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가족을 못 데려왔어. 10년. 10년 동안 가족을 못 만나다니. 그럼 저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도와주신대요. 탈북자들 한국 가게 해주는 분들이에요. 정말입니까? 네. 근데 돈이 좀 필요해요. 3,000달러. 3,000달러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금반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결혼할 때 주신 거였지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철아, 이거 잘 간직해라. 죄송합니다, 어머니. 팔아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요. 반지를 팔아서 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을 더 일했습니다. 드디어 3,000달러가 모였어요. 떠나기 전날 함경도 아저씨가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한국 가면 잘 사시오. 나 같은 인생 살지 마시오. 중국에서의 5달.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2022년 8월, 저는 동남아시아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국에서 태국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중국, 남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5나라를 거쳐야 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는 탈북자가 5명 더 있었어요. 20살 젊은 청년, 40살 아주머니, 60살 할머니, 그리고 30대 부부. 모두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밤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야자수가 보이고 더운 날씨가 느껴지고 언어도 달라졌지요. 베트남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무서웠어요. 신분증 확인. 베트남 경찰이 올라탔습니다. 저희는 위조 신분증을 받았거든요.
경찰이 제 신분증을 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중국 사람? 네. 경찰은 신분증을 돌려주고 내려갔습니다. 휴. 라오스를 지나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 달을 기다려야 했어요. 캄보디아의 허름한 집에서 숨어 지냈어요. 그 집에는 한국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요. 같은 핏줄이잖아요. 6.25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처럼 지금도 분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와야죠. 목사님은 매일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무사히 한국 땅을 밟게 해주세요. 한 달 후 드디어 출발 신호가 왔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가요. 꼭 성공하세요. 한국에서 새 인생 사세요. 드디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어요. 높은 빌딩들, 많은 사람들, 화려한 불빛들. 이제 이민국에 자수하면 돼요. 브로커가 설명했어요. 태국 이민국에 가서 탈북자라고 말하면 한국 대사관으로 보내줘요. 다음 날 태국 이민국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북한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평양 창전거리 주소가 적혀 있었지요. 며칠 후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한국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곧 한국 가실 수 있을 거예요. 태국 이민국 수용소에서 석 달을 기다렸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이 기억에 남아요. 25살인데 부모님을 북한에 두고 왔대요. 우리 언제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어야겠지. 2022년 11월 드디어 출발 날짜가 나왔습니다. 내일 한국행 비행기 타세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흥분돼서요. 한국, 자유의 나라. 드디어 그곳에 가는 겁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대한항공 비행기였어요. 태극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적으로 배웠던 태극기. 하지만 이제는 제 나라 국기였어요. 딸아이 생각이 났어요. 아빠 지금 한국 가. 꼭 너를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비행기는 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희망을 향해, 자유를 향해. 2022년 11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나왔을 때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 바닥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착했구나. 진짜로 도착했구나. 평양을 떠난 지 8달 만이었어요. 공항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같은 언어였습니다. 같은 민족의 말이었어요. 차를 타고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풍경에 놀랐습니다. 높은 건물들, 깨끗한 도로, 많은 자동차들. 저기 편의점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밤 11시인데도 환하게 불이 켜진 가게가 보였거든요. 네, 24시간 편의점이요. 24시간 가게? 신기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해서 방을 배정받았어요. 깨끗한 침대, 따뜻한 이불, 개인 화장실. 첫날 밤 샤워를 했어요. 따뜻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샤워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선생님의 말에 실감이 났어요. 은행 사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인터넷 사용법. 모든 게 새로웠어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북한 뉴스라고 쳤더니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댓글이었어요. 북한 주민들 불쌍하다. 통일이 되어야 한다. 탈북자들 도와야 한다.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어느 날 마트에 견학을 갔어요. 규모에 놀랐습니다. 축구장만 한 크기에 물건이 넘쳐났어요.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네, 돈만 있으면요. 3개월 교육을 받고 하나원을 나왔어요. 정부에서 정착금을 줬습니다.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좁았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평양 고층 아파트보다 작았지만 이건 자유로운 공간이었어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결국 식당에서 일하게 됐어요. 중국에서 설거지하던 것보다는 나았지만 평양에서 과장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됐지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 갔어요. 한 아주머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 딸을 북한에 두고 왔어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통일이 되어야죠. 누군가 대답했어요. 2023년 봄, 저는 탈북자 증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양 특권층의 탈북, 그 진실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어요. 평양에서 잘 살았으면서 왜 탈북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유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특권층도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나라, 그게 북한입니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통일이 되어야 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고생하겠어요? 다 가족 때문이에요. 딸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아니요. 알 수가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거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믿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밤마다 딸 생각을 해요. 이제 9살이 됐을 거예요. 학교 잘 다니고 있을까요? 엄마랑 잘 지내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유튜브에 제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평양 도련님의 탈북기라는 제목으로요. 조회수가 10만, 20만, 30만 올라갔습니다. 응원합니다. 딸 꼭 만나세요. 통일이 되어야죠. 따뜻한 댓글들이었어요. 어느 날 탈북민 단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같이 하시겠어요? 물론 하겠다고 했지요. 유엔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어요. 지금 제 나이 35살입니다. 한국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행복해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가끔 인터넷으로 북한 소식을 찾아봐요. 평양 거리 모습, 대동강 풍경, 모란봉 사진. 그리운 곳이에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제 탈북 때문에 고생하시진 않았을까요? 형님은 무사할까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증언하고 활동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거지요. 여러분, 북한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굶주리고 억압받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2,500만 명이나 있어요.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헤어진 이산 가족들처럼 지금도 수많은 가족이 헤어져 있어요. 저처럼 딸을 두고 온 사람, 부모를 두고 온 사람, 형제를 두고 온 사람. 우리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대가 보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는 통일된 나라에서 살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제가 여기서 증언하는 이유입니다. 평양 도련님이었던 제가 탈북했다는 건 북한 체제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권층도 믿지 못하는 나라, 충성에도 의심받는 나라, 젊은이들이 떠나는 나라. 그게 지금의 북한이에요. 언젠가 제 딸을 만나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미안해. 아빠가 너를 두고 와서. 하지만 아빠는 네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어. 북한에서가 아니라 자유로운 곳에서 살기를 바랐단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아갈 겁니다. 증언하고 활동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하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은 있어요. 언젠가 통일이 되리라는 희망.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평양 도련님이었던 김성철.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김성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희망을 품고요. 고향 평양의 모란꽃이 다시 필 때, 저는 딸 손을 잡고 대동강변을 걸을 수 있을까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살아갑니다.